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묘역의 나뭇가지를 울렸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세상의 모든 색이 바랜 듯한 풍경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존재만이 선명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몸에 걸친 최고급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조차 이 혹독한 추위와 내면의 공허함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오늘은 그의 외아들 강지훈의 첫 기일이었다. 1년 전, 바로 오늘,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아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단순 전복사고, 경찰의 결론은 그랬다.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하지만 강태준은 그 말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누구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아이였다.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 질주를 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의심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준은 수행비서인 김진우 실장이 건네는 흰국화 한 송이를 받아들었다. 차갑고도 연약한 꽃잎의 감촉이 그의 거친 손바닥에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묘비 앞으로 다가섰다. 사랑하는 아들 강지훈, 여기에 잠들다. 짧은 비문 아래 새겨진 아들의 이름과 생몰연월일이 그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지훈아. 나지막이 터져나온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대한 제국을 손에 쥔 그였지만 아들의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국화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듯 차가운 미석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돌의 냉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더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 아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후계자라는 무게를 덜어주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이 대못이 되어 그의 영혼에 박혀 있었다. 김 실장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서서 그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온 그는 회장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때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태준이 막 몸을 돌려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묘역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흐느낌이었다. 그것도 아기 울음소리가 섞인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이런 신성하고 고요한 장소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우는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아들의 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그만 무명용사의 묘비 뒤쪽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낡고 얇아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찬바람에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2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다. 한파 속에서 아기들이 추울세라. 여자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 처연한 모습은 슬픔을 넘어선 처절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여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었다. 그녀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 강지훈의 묘를 보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저 여자는 누구지? 김진우 실장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지만 저런 행색의 여자는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갓난아기를 둘이나 안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여자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 내가 직접 가보지. 강태준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여자의 얼굴과 강태준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절망적으로 커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았다. 강태준은 여자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들의 주변 인물이라면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기억하는 그였지만 이 여자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누구인데 내 아들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위와 위압감이 서려있는 그의 음성에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대답해. 그의 재촉에 여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여자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강지훈의 묘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애도가 아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여자의 품에 안긴 두 아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똑같이 생긴 얼굴, 곤히 잠든 두 생명체, 쌍둥이였다. 문득 아들이 언젠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쌍둥이를 낳고 싶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이한 상황 속에서 떠오른 기억은 불길한 예감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네, 이름이 뭐지? 강태준은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상대를 압박하는 것보다 회유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소희라고 합니다. 박소희. 강태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역시나 생소한 이름이었다. 박소희 씨, 당신과 내 아들 지은이는 무슨 관계였지?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소희라는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부정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무의미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고해성사 같았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아들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배신감과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휘저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박소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외치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냈다. 지훈 씨의 아이들입니다. 회장님의 손주들이에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태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와 겨울바람이 비명처럼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내 손주라고 사고로 죽은 아들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니. 그것은 충격,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경고했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박소희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았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 거짓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성적인 부정이 아니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였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소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감싸고 있던 강보를 살짝 걷어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이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났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굳게 담은 작은 입술, 그리고 그 얼굴에서 강태준은 보고야 말았다. 자신의 아들 강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사진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던 바로 그 얼굴의 흔적을, 특히나 저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는 아들을 빼닮아 있었다. 강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서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이는 지훈의 판박이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의 피를 이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남아있었다니. 그는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 역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들과 딸 쌍둥이.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그였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슬픔을 억누르며 유진그룹의 총수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손바닥만한 이 작은 생명체들 앞에서 그의 철옹성 같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재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절망 속에서 작은 싹 하나가 움트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그는 박소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혈육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여인과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 실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이분과 아이들도 함께 모시고 갈 거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박소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운 묘역에 남겨진 것은 흰국화 한 송이와 이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묘비를 돌아보았다. 지훈아, 대체 내게 무슨 수수께끼를 남기고 간 것이냐? 그의 마음속 독백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혹독한 겨울 하늘 아래로 흩어졌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예고도 없이 올랐다. 강태준 회장의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차 안의 공기는 묘역의 그것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르는 방음 유리 너머로 김진우 실장의 굳은 표정이 보였고 뒷좌석에서는 세 사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했다. 박소희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두 아이, 아들의 아이들이자 자신의 손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계속해서 난도질했다. 박소희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진그룹 강태준 회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냉혹한 승부사,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 그런 사람의 차에, 그것도 그의 비밀 별장으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훈 씨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마주해야 했. 차는 곧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김 실장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육중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강태준 회장이 극소수의 최측근 외에는 그 존재조차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안가였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한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내부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최고급 자재로만 마감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듯 대기하고 있던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유모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됐나네.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아기방은 위층에 마련했습니다. 강태준은 박소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일단 아이들을 좀 쉬게 하지. 그리고 나와 할 이야기가 있을 테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박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유모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혼자가 된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1층 거실로 내려왔다. 강태준은 벽난로 앞에 놓인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박소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박소희는 쭈뼛거리며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강태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어. 그의 첫마디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박소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은 지훈 씨 아이들이 맞으니까요.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격적으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났지? 언제부터였나?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박소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갤러리에 지훈 씨가 우연히 들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유진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저 그림을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다가왔던 남자.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이내 서로의 순수한 영혼에 끌려 깊은 사랑에 빠졌다. 지훈 씨는 회장님 아들로 사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유진그룹의 강지훈만 봤지 인간 강지훈은 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저만큼은 자신을 세상에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랐어요. 강태준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아들이 그런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강인해 보였던 아들의 뒷모습에 그런 여린 부분이 있었을 줄이야. 저도 그 편이 좋았어요. 저 같은 평범한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이름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연인들처럼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긴 걸 알았을 때 지훈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이제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겠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세상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했던 기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며칠 전이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건 강태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변했다니 불안해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항상 주위를 살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지훈 씨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 이걸 건넸어요. 자기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절대 아무에게도 이걸 보여주지 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회장님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강태준의 시선이 USB에 꽂혔다. 저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들이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 김 실장이 다가와 USB를 집어들고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몇 개가 화면에 나타났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과 지훈 씨 생일을 합친 숫자예요. 박소희가 말한 숫자를 입력하자 암호가 풀리며 수십 개의 문서와 녹취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김 실장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진건설이 추진하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기록까지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민혁 이사, 유진건설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강태준 회장이 한때 자신의 아들 다음으로 신임했던 인물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최민혁, 야망이 크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면이 있는 자였다. 아들 지우는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최민혁의 비리를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이다. 지훈 씨는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려고 했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생각을 깨웠. 최민혁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루트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언론과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라인에 동시에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밤 괴물을 잡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회장님, 저는 믿지 않아요. 지훈 씨의 죽음은 절대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최민혁이 그 사람이 지훈 씨를 죽인 거예요. 박소희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강태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구체적인 형상을 띤 진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중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과속,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블랙박스, 그리고 너무나도 깔끔하게 종결된 경찰 수사.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최민혁의 추악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의 아들은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에게 잡아먹힌 것이었다. 강태준의 눈에서 슬픔의 빛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복수심이 들어찼다.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무력감과 자책감은 이제 뚜렷한 목표를 가진 강철 같은 의지로 변모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그저 슬퍼만 하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왕이었고 그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의 혈육을 해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군주였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 그리고 등 뒤에 묵묵히 서 있던 김진우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지금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한다. 국내 최고의 해커, 탐정, 로비스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구해. 단 한 가지 목표다. 강태준은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꽃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동자에 붉은 불꽃이 이글거렸다. 최민혁의 모든 것을 파헤쳐. 돈, 여자, 약점. 그의 발자국이 닿은 모든 곳의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 그리고 그놈을 내 아들 곁으로 보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찾아내.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선언에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빛 역시 충성심과 함께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복수국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다시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박소희와 2층에서 잠들어 있을 자신의 손주들을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고 응징해야 할 원수가 생겼다. 잿더미가 된 그의 삶에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비밀항가는 유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가 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와인 저장고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탈바꿈했다. 김진우 실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그룹의 자원을 동원해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 최고라 불리는 그림자들을 소집했다. 제우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국가대표급 화이트 해커,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다 스카우트된 전설적인 금융 분석가, 그리고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의 정보 수집 전문가까지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던 3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앞에는 유진그룹의 모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이 부여되었고 자금은 한도 없이 지원되었다. 강태준은 방탄유리로 격리된 상황실
2층에서 말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민혁 이사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서류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진짜 정보는 저런 종이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 밤이 깊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좀 붙이시는 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차가운 땅속에 갇혀있던 1년이란 시간을 생각하면 이 밤샘이 대수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그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상황실을 등지고 저택 1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를 죽인 채 그가 향한 곳은 박소희와 아이들이 머무는 방 앞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아주 조금 문을 열었다. 박소희는 작은 간이 침대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잠든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 누운 작은 두 생명체, 강민준과 강서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는 무관하다는 듯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주들을 제대로 마주했다. 묘비 앞에서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작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었다. 죽은 아들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유진그룹의 미래를 이어갈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의 얼굴 위로 아들 지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손을 거두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아들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지하 상황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찾았습니다. 해커 제우스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었고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최민혁은 지난 5년간 최소 12개의 유령 회사를 조세 피난처에 설립했습니다. 유진 건설에 해외 프로젝트 자재 구매 비용을 부풀리거나 현지 하청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은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분석가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바스트리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유진 건설과 바스트리아 공화국 정부의 합작 사업이지만 실상은 최민혁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현지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사업권을 따낸 뒤 그룹의 공적 자금을 끌어들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는 유진건설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자금과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들 지훈이 바로 이 거대한 비리의 심장부를 파헤치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최민혁에게 바스트리아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이 걸린 도박판이었고 지훈은 그 판을 뒤엎으려는 유일한 위협이었던 셈이다. 강태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가장 높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때 가장 처참한 법이지. 그는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김 실장, 내일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해외 지사장들은 모두 화상으로 연결하고 안건은 그룹 산하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긴급 점검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 이사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찾는다는 말을 전하게. 회의 10분 전에 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다음 날 오전 유진 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의 회장직만 유지해왔다. 모두가 그를 이빨 빠진 호랑이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호랑이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음을 보여줄 참이었다. 뚝뚝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혁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채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갑자기 긴급 임원 회의라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향한 회장의 신임을 의심하지 않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불러 회의 안건에 대해 미리 귀띔해 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는 최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혹은 그 낯선 시선의 최민혁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최 이사, 자네 유진건설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바스트리아 리조트건, 자네의 추진력 덕분에 그룹의 수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지. 최민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역시 칭찬을 하려고 부른 것이었다.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강태준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아. 유가도 불안정하고 미중 무역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특히 바스트리아 같은 신흥개발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 이런 시기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밤새 고민이 많았네. 최민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 회장님, 그 무슨 말씀이신지. 바스트리아권은 이미 정부와 계약까지 마쳤고 현지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적기라. 글쎄, 내 눈에는 위기로 보이는군. 강태준은 서류를 테이블에 가볍게 던졌다. 오늘 회의 안건일세. 나는 유진그룹의 총수로서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어. 따라서 오늘부로 바스트리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신규 해외 사업을 무기한 전면 동결하려 하네. 모든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사업성을 재검토할 생각이야.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결이라니요. 최민혁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비자금의 세탁 창구이자 그의 미래를 보장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결이라니. 지금 중단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뿐더러 그룹의 국제적 신뢰도에 금이 갈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위약금과 신뢰도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보다야 낫겠지. 내 결정이니 토달지 말게. 자, 이제 회의 들어갈 시간이군.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 너무 상심 말게. 최 이사, 자네 능력이 출중하니 다른 좋은 기회가 또 있겠지. 그것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조롱이었다. 최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대체 왜 노망이라도 든 건가? 아니면 누가 내게 흠집을 내려고 회장에게 거짓 보고라도 올렸나? 그는 강태준의 결정이 순전히 노쇠한 경영자의 과도한 신중함 때문이라고 했어 결론 내렸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에게 강태준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었고 자신은 떠오르는 태양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실로 향하는 강태준의 등 뒤로 최민혁의 이글거리는 눈이 꽂혔다. 그러나 강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복수의 첫 수는 던져졌. 거대한 성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가 그렇게 소리 없이 빼내졌다. 이제 저 오만한 탑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될 터였다. 강태준의 선전포고는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바스트리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동결 소식은 유진건설 내부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최민혁의 책상 위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바스트리아 현지에서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 거액의 계약금을 투자한 파트너사들, 그리고 프로젝트만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신의 수족들까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최 이사, 우리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당장 해명해. 최민혁은 관자놀이에 핏줄이 터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간신히 그들을 진정시켰다. 잠시 유동성 문제를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신중한 분이시라 버리는 해프닝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최고급 액자가 박살나고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의 통제된 이성 뒤에 숨겨져 있던 야수성이 비로소 발톱을 드러냈다. 강태준, 늙은 여우 같은 자식. 처음 며칠간 그는 정말로 강태준이 노망이 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지만 프로젝트 동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그룹 감사팀이 예고도 없이 유진건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난 5년간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 회계장부를 요구하며 최민혁의 자금줄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가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신복으로 키워온 기획조정실의 핵심 인물이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나는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 모든 결제 라인은 비서실을 통해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 보고되도록 바뀌었다. 최민혁은 목을 조여오는 투명한 올가미를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강태준이 무언가 눈치챈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지용 거는 완벽한 사고로 처리됐어. 증거는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어. 그는 애써 최악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유진건설을 넘어 그룹 전체를 넘보는 자신의 야망을 늙은 호랑이가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그가 이제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리라. 그래, 그런 것이 틀림없어. 나를 시험하고 내 힘을 빼놓으려는 속셈이군. 할비, 최민혁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정말 강태준인지, 그리고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봐야 했다. 일종의 경고를 보내 그의 반응을 떠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밤 최민혁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가장 깊숙한 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증권가에서 윤 부장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최민혁의 자금으로 움직이며 온갖 더러운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는 해결사였다. 최민혁은 두꺼운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요즘 시장이 좀 심심한 것 같지 않아? 윤 부장은 돈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익숙하게 안주머니에 챙기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사님께서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 시끄럽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타겟은 어디입니까? 유진화학. 최민혁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이름에 윤 부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유진화학 말입니까? 같은 그룹 계열사를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지. 최민혁은 차가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유진화학 울산 공장에서 유해 폐기물을 몰래 방류하고 있다는 찌라시를 퍼뜨려 최대한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증거는 필요 없어. 의혹만 있으면 돼. 주식시장은 팩트가 아니라 소문에 움직이니까. 그의 계획은 교활했다. 유진건설이 아닌
다른 핵심 계열사를 흔드는 것. 만약 강태준이 이 위기에 허둥지둥하며 정신을 다른 곳에 쏟는다면 그것은 그저 노인의 마지막 권력욕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이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계속 압박해온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전쟁 선포임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유진화학, 발암물질 무단 방류 의혹이라는 제목의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한 인터넷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화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유진화학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 전체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본사 로비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환경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로 번진 것이다. 같은 시각 안가의 지하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유진화학의 실시간 주가 그래프와 관련 뉴스들이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최민혁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김진우 실장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조소가 걸려 있었다. 쥐새끼가 구석에 몰리니 제 집 기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군. 이것은 최민혁이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나를 더 이상 건드리면 당신의 제국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 그 경고는 어리석은 자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홍보팀에 연락해 사실무근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섣불리 대응하지 말라고 해. 법무팀에는 루머 최초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방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둬. 강태준의 단호한 말에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방치했다가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고 그룹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상처 없이 괴물의 목을 벨 수는 없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혁은 내가 이 작은 불을 끄기 위해 허둥댈 것이라 생각했겠지. 내가 투자자들의 원성에 못 이겨 한 발 물러설 것이라 기대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불을 이용할 생각이야. 그는 스크린 속 최민혁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지만 실은 내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파리에 불과해. 그는 방금 자신의 패를 하나 보여줬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 좋다. 나 역시 똑같이 상대해주지. 강태준의 분노는 최민혁의 도발로 인해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이 남긴 슬픔은 이제 적에 대한 순수한 증오와 냉정한 전략으로 변모했다. 최민혁의 경고는 오히려 사자의 잠을 깨운 어리석은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되고 말았다. 김 실장, 지금부터 플랜 B를 시작한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이제 유진화학의 주가 그래프가 아닌 더 먼 곳, 최민혁의 숨통을 끊어놓을 다음 사냥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혁이 던진 경고의 공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창이 되어 그에게로 되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민혁이 던진 유진화학에 대한 공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성난 개인 투자자들은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언론은 연일 의혹을 부풀리며 그룹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고 급기야 정치권까지 가세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혁은 자신의 작은 경고가 이토록 큰 화제로 번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태준이 이 불을 끄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동안 자신은 동결된 바스트리아 프로젝트를 되살릴 시간을 벌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강태준은 집거에 들어간 듯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룹은 홍보팀을 통해 유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적극적인 해명이나 주가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유진그룹의 심장부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기이한 고요함의 실체는 안가의 지하 상황실에 있었다. 바깥 세상의 혼란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최민혁이 일으킨 소란을 방패막이 삼아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강태준의 플랜 B는 최민혁 개인을 넘어 그를 둘러싼 거대한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최민혁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지난 10년치 전부 분석했습니다. 해커 제우스가 수천 개의 점과 선으로 연결된 복잡한 관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간 인물들을 추렸습니다. 언론인, 증권사 직원, 사설정보원,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현직 고위 관료와 검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떠 있었다. 금융분석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박도식 부장검사. 3년 전 유진건설의 경쟁사였던 태영건설이 부도났을 때 그 배후에 유진건설의 불법적인 MA 시도가 있었다는 고발이 있었지만 박 검사가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그의 아내 명의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가 구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최민혁이 조세 피난처에 세운 유령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또 다른 사진을 띄웠다. 최민혁과 한 중년 남성이 외딴 골프장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었다. 국토교통부 해외개발국장 윤상현, 바스트리아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에 따른 현재 유진건설의 장학재단 지원으로 스위스에서 유학 중입니다.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강태준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최민혁을 중심으로 돈과 권력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검찰, 정부, 금융계, 언론까지 그의 촉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뻗어 있었다. 아들 지우는 이 거대한 거미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이래서 내 아들이 혼자 싸워야만 했던 거군.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에 젖어 있었다. 아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배신을 목격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갔다. 김진우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이들의 연결고리는 매우 견고합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도식 검사는 차기 검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윤상현 국장은 장관의 최측근입니다. 최민혁을 잡기 위해 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 실장의 우려는 타당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강태준 역시 그 사실을 깨달았다. 최민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부터 무너뜨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하 상황실의 차가운 공기와 스크린을 가득 메운 부패한 얼굴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1층으로 올라왔다.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라도 마셔야 잠이 올 것 같았다. 그때 2층 아기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소희가 칭얼대는 서연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등장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깨서 시끄럽게 해드렸다면.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울고 있는 서연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로 흠뻑 젖은 작은 얼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나?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강태준은 평생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해왔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어색하고 뻣뻣한 그의 품이 불편했는지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그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시면.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노래라니. 평생 누군가에게 노래를 불러준 기억 따위는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아주 오래전 그의 어머니가 희미하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기억의 저편에서 꺼내어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했다. 거칠고 서툰 노랫가락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커다란 눈으로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수하고 티 없는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강태준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 지하 상황실에서 보았던 그들의 탐욕스럽고 부패한 눈동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눈.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수정처럼 맑은 눈이었다. 아이는 이내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고른 숨결이 그의 딱딱한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복수심과 분노, 허탈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아들을 위한 복수만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할아버지였다.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잠든 아이를 다시 박소희에게 건네주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되었던 눈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판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래, 정면으로 부딪힐 수 없다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면 된다. 그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거대한 거미줄을 한 번에 찢어버릴 수 없다면 가장 약한 거미줄 하나를 끊어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면 된다. 부패의 카르텔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 사이의 탐욕과 불신을 이용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면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다음 목표를 정했다. 저 거대한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 최민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면서도 그의 죄악에 가장 깊이 발을 담근 자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칼로 사용해야 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쳐드는 여명처럼 강태준의 머릿속에도 비로소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선전포고 이후 유진그룹은 폭풍우 속의 난파선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실, 안가의 지하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혁이 일으킨 외부의 소음은 그들에게 완벽한 연막이 되어주었다. 이제 강태준의 목표는 명확했다. 부패의 사슬, 그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끊어버리는 것. 최민혁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의 프로파일링을 마쳤습니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스크린에 수십 명의 인물 사진을 띄웠다. 박도식 부장검사, 윤상현 국장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부 인물들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최민혁과 단순한 금전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최민혁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보호하려 들 겁니다. 이들을 먼저 건드리는 것은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사진들 사이를 헤집으며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우리가 필요한 건 배신자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인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개를 찾아야 해. 탐욕이 아니라 공포에 지배당하는 자를. 그의 말에 금융 분석가가 앞으로 나섰다.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회장님,
유진건설 재무팀의 이동건 부장입니다. 스크린 중앙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중년 남성의 증명사진이 떠올랐다. 흐릿한 눈빛, 자신감 없는 표정,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이동건 부장은 최민혁의 비자금이 해외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송금 서류에 최종 결제를 한 인물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죠. 하지만 그의 개인 재산은 평범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최민혁이 챙긴 돈에 비하면 떡고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위험한 일에 가담했다. 그게 가능한가? 강태준이 의문을 표했다. 그래서 그의 주변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보 분석가가 이동건의 개인 신상 파일을 열었다. 그에게는 올해 1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이가 희귀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지속적인 치료비가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이의 병원비가 급증하던 시점부터 이동건 부장이 최민혁의 자금 세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혁은 이동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부성애를 틀어쥐고 그를 조종해왔던 것이다. 이동건은 탐욕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 그는 공범이라기보다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에 가까웠다. 최민혁이 이동건에게 쥐어준 돈은 생명줄인 동시에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던 셈이군. 강태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일조해야 했다. 그자가 매일 밤 어떤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을지 눈에 선하군. 바로 그때였. 회장님, 드디어 마지막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해커 제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지난 며칠간 그와 그의 팀원들을 괴롭혔던 강지훈이 남긴 USB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파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아버지께. 김 실장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문서나 영상이 아닌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최민혁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동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이동건 이사님, 제발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회사를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최민혁, 비웃음, 파멸, 이동건 부장.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파멸되는 건 회사가 아니라 자네 딸의 목숨이야. 다음 주 수술비는 마련했어. 스위스 특수 의료 장비를 쓰려면 억 단위가 깨진다던데 내가 이 돈줄을 끊으면 자네 딸도 그냥 죽는 거야. 알아들어. 이동건 절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최민혁 시끄러워. 이건 명령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럼 네 딸은 살고 너는 조용히 사는 거야. 하지만 만약 딴 생각을 품는다면 알지 세상에는 실족사나 심장마비 같은 편리한 죽음도 많아. 네 딸이 병원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고. 음성 파일이 끝나고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악마의 교본과도 같았다. 아들 지우는 최민혁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의 잔인한 수법까지 완벽하게 포착해 놓았던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한 수였다. 최민혁을 무너뜨릴 칼이자 동시에 이동건을 회유할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강태준은 두 눈을 감았. 음성 파일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아들의 분노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기록했다. 아버지에게, 세상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마지막 유언처럼. 잠시 후 그는 눈을 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냉혹한 결단력만이 번뜩였다. 그는 안가 2층에 있는 박소희와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며칠 전
지훈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지훈 씨는 항상 말했어요.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지만 반드시 베어야 할 것을 벨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우, 이제 그 칼을 휘두를 때가 왔다. 강태준은 김진우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오늘 밤 이동건 부장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납치에 가까운 방식이라도. 아니,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그에게 선택권을 주게. 이 음성 파일을 익명의 이메일로 보내. 발신지는 추적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덧붙여.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최민혁의 개가 되어 함께 파멸하는 길. 다른 하나는 괴물의 목을 베고 당신의 딸 곁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길. 내일 밤 10시 남산 엔타워 지하 3층 주차장 A7 구역. 당신의 마지막 기회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에게 내려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강태준은 이동건이라는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자에게 더 큰 공포를 보여주면 복종하지만 공포에 질린 아버지에게 희망을 보여주면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가 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절대 위협하지 말고 정중하게 이곳으로 모셔와.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거래가 될 테니.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작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가장 중요한 배우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복수의 칼날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그 칼자루는 이제 강태준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남산 순환도로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동건 부장은 약속 장소인 국립극장 지하 3층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핸들을 쥔 손에서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주차장은 마치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듯 음산하고 고요했다. 익명의 이메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최민혁이 자신을 협박하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그것은 그의 목에 걸린 족쇄이자 동시에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였.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마지막 기회. 그것은 구원의 손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의 초대인가? 그는 몇 시간 동안 지독한 갈등에 휩싸였다. 최민혁의 그림자 아래서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체 모를 제3자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이었다. 떳떳한 아버지.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약속된 장소인 A7 구역에 차를 세우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맞은편에 멈춰섰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사내들이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단정하고 냉철한 인상의 중년 신사 김진우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이동건의 차로 다가와 정중하게 창문을 노크했다. 이동건이 겁에 질린 얼굴로 창문을 내리자 김 실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동건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장님의 선택입니다. 김 실장은 이동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이대로 돌아가시면 부장님은 평생 최민혁 이사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지는 날 가장 먼저 꼬리 자르기를 당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당신의 딸은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 실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이동건의 심장에 밝혔다. 그가 밤마다 두려워하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신다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장님의 모든 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법적인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따님과 부인, 두 분의 안전과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치료 역시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동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치료 지원. 그것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어떻게? 당신들을 믿지. 이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 실장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 파일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정보력과 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동건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시각.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선에서는 이미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진우 실장이 이동건을 만나러 간 사이 지하 상황실의 해커 제우스는 또 다른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남긴 USB 속 자료 중 바스트리아 프로젝트 관련 비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회계장부와 유령 회사 설립, 서류 사본을 익명으로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정권의 눈치도 기업의 광고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투데이였다. 제보 메일을 보낸 지 불과 1시간 뒤 진실투데이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유진건설, 조세 피난처의 유령회사 설립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의호, 바스트리아 프로젝트는 최민혁 이사 개인 금고였나. 기사는 폭탄과도 같았다. 최민혁의 실명과 구체적인 회사, 이름, 자금의 흐름까지 상세히 담긴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유진화학 사태로 이미 들끓던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존립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부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기사를 접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흔한 흠짐, 내기용 찌라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자료들은 이동건과 자신, 단 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극비 파일들이었다. 이동건, 이 개자식.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배신감과 함께 지독한 살이었다. 그는 즉시 이동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동건이 사라졌다. 그리고 내부 자료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동건을 빼돌렸거나 혹은 이동건이 자신을 배신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프로젝트를 동결시키고 자신을 압박해오던 단 한 사람, 강태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감히 이 늙은 여우가. 최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당장 이동건을 찾아 집이든 처가든 딸년이 입원한 병원이든 샅샅이 뒤져서 내 앞으로 끌고 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주둥이를 막아야 해. 만약 저항한다면 그냥 처리해버려. 그의 지시는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궁지에 몰린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혁의 수족들이 이동건의 집과 병원을 덮쳤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집과 텅 빈 병실뿐이었다. 이동건의 아내와 딸은 이미 1시간 전 김진우 실장이 보낸 경호팀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강태준은 최민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안가 이동건은 방탄유리 너머로 아내와 딸이 정원에서 안전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문턱을 헤매던 그가 지금은 꿈에도 그리던 평화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강태준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군. 이동건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태준은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지은 죄는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 돼. 하지만 자네가 최민혁의 소나귀에서 고통받아온 시간은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니지. 나는 자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려는 것뿐이야. 강태준은 그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유진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서였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걸세. 안건은 최민혁 이사 해임 및 특별 감사 착수건이다. 최민혁은 분명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겠지. 그때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는 거야. 이동건은 떨리는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최민혁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두렵다는 거 안다. 강태준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듯 말했다. 하지만 저 유리창 너머의 가족을 보게 자네가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평생 저들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없을 거야. 이것은 자네의 마지막 싸움이야. 죽은 내 아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네 딸을 위한 싸움이지. 강태준의 말에 이동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잠식되었던 그의 눈에 뜨겁고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최민혁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진실을 위한 마지막 증인이었거든. 통보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판은 짜였고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유진그룹 이사회실에서 펼쳐질 마지막 막 잔혹한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본사 빌딩은 전운에 휩싸여 있었다.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유진건설 비자금 의혹과 긴급 이사회 소집, 두 가지 키워드가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사회가 열리는 30층으로 향하는 임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댔다. 최민혁 이사, 해임안이 사실입니까? 비자금 의혹에 대해 그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논란의 중심인 최민혁 이사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정장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를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차피 증거도 없는 정치 싸움, 말과 명분만으로 벌이는 싸움이라면 언변과 카리스마를 갖춘 자신이 늙은 회장을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다.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 순간 로비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정문으로 강태준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등장이었다. 그는 최민혁처럼 화려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 그저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깊은 눈은 로비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사람, 최민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민혁의 눈에는 오만한 조소가, 강태준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불꽃 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직감할 수 있었다. 3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마침내 강태준이 회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유진건설 최민혁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 및
그룹 특별 감사 착수에 관한 건입니다. 강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독단입니다.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정식 절차도 무시한 모욕적인 방식으로 저를 끌어내리려 하십니까?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를 담은 뛰어난 연기자의 그것과 같았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지난 20년간 유진 그룹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유진 건설을 맡은 이후 매출은 300% 이상 신장했고 해외 수주액은 그룹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비자금 의혹이라니요. 이것은 그룹의 발전을 시기하는 외부 세력, 아들을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내부의 간신배들이 꾸며낸 추악한 음모일 뿐입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에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제로 최민혁의 경영 실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강태준은 그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마치 지쳐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최민혁이 말을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자 강태준은 비서실장인 김진우에게 조용히 고갯짓을 했다. 김 실장은 말없이 회의실 저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해외 유령 회사 리스트와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닐세.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지난 5년간 그룹의 돈을 어떻게 빼돌려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지.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이런 조작된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음해하기 위한 공작일 뿐입니다. 그래, 서류는 조작할 수 있겠지. 강태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 말이야. 강태준의 신호에 따라 김 실장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 얼마 전 이동건을 협박하던 최민혁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네 딸도 그냥 죽는 거야. 알아들어. 세상에는 실족사나 심장마비 같은 편리한 죽음도 많아. 내 딸이 병원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고.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스피커와 최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것도 아픈 딸을 둔 아버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협박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조작이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이동건 그놈은 내가 해고한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꾸민 거다. 증인을 데려와 그놈을 내 앞에 데려오란 말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이동건이 어딘가에 숨어 절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덜컥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김진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그러나 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이동건 부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동건의 등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과 검찰의 로고가 선명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최민혁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한 아버지의 깊고도 처절한 슬픔이었다. 그는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최민혁 이사, 자네는 증인을 원했지. 그래서
내가 데려왔네. 그리고 자네의 죄를 직접 들어줄 증인들도 함께 모셔왔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선 검사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자네는 내 회사의 돈만 훔친 것이 아니야. 강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평생 남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들 강지훈을. 그의 절규와 함께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민혁의 몰락,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를 살해한 탐욕스러운 역적의 최후,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검사들이 다가와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인 회의실 한가운데 강태준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너머로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쉬렴.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최민혁의 몰락은 그저 한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은밀하고 부패한 부분을 드러낸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 최민혁과 연결되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검찰은 마지못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추악한 스캔들로 인해 한동안 들끓었다. 모두가 이 거대한 난파선의 선장 강태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법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최민혁이 구속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직접 나서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유진그룹의 총수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깊은 사죄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룹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비리, 그것을 막지 못했던 내부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관리 소홀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진그룹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고, 조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 자신 역시 그룹의 경영이 안정되는 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모면용 발언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해체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진심은 통했다. 그날 이후 유진그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대신 늙은 총수의 마지막 책임감 있는 결단을 지켜보자는 동정론과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의 행동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그룹 내에 특별 감사팀을 꾸려 최민혁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의 라인을 타고 승진했던 임원들, 그의 비리를 묵인했던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박도식 부장검사와 윤상현 국장을 포함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 바깥 세상이 폭풍우에 휩쓸리는 동안 서울 외곽의 안가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섬이었다. 강태준은 회사의 모든 일을 김진우 실장과 비상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새로운 가족을 얻은 서툰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는 정원에서
휠체어를 탄 이동건의 딸과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 쌍둥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낯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소희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차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이건 내 아들 지훈이가 시작한 일이고 나는 그저 마무리를 했을 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 박수희를 돌아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해야겠네. 박소희의 눈이 커졌다. 네, 민준이와 서연이를 내 호적에 정식으로 올려야겠어. 강지훈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감히 그런 것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안전하게만 자랄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네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아이들의 권리이자 내가 지켜야 할 의무일세. 더 이상 아이들과 자네를 어둠 속에 숨겨둘 수는 없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위협으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유진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해야만 하네. 그것은 그녀에게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닌 통보였다. 며칠 뒤 그룹의 고문 변호사들이 극비리에 안가를 방문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강민준,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강태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죽은 강지훈의 자녀로 강태준의 유일한 손주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비극적인 스캔들 속에 숨겨져 있던 한편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그룹의 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한 쇼라고 비난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죽은 아들의 마지막 사랑과 그 핏줄을 지키려는 늙은 아버지의 수뇌보에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폭락하던 유진그룹의 주가는 이 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총수의 진정성 있는 쇄신 노력과 후계 구도의 명확성이 시장에 신뢰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회사는 새로운 질서 아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그의 가슴에 남을 터였다. 그리고 그 슬픔을 끌어안은 채 그는 이제 손주들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할 새로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폐허가 된 땅 위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최민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의 두 번째 기일, 강태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단아한 봄코트 차림의 박소희가 서 있었고 그의 양손은 이제 제법 걷기 시작한 두 아이, 민준이와 서연이의 작은 손에 단단히 잡혀 있었다. 묘역은 1년 전의 그 잿빛 풍경이 아니었다. 파릇파릇한 잔디가 돋아나고 이름 모를 봄꽃들이 무덤가 곳곳을 수놓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1년 전 절망과 분노로 쓸어내렸던 그 차가운 비석은 이제 따스한 봄볕을 받아 온기를 품고 있었다.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겨울바람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슬픔의 결은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이 아니라 가슴 한쪽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리움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려 묘비 앞에 세웠다. 아이들은 묘비에 새겨진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사진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알거렸다. 아빠, 아빠. 서연이가 불분명한 발음으로 사진 속 아버지를 불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소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서연이, 여기가 너희들 아빠가 있는 곳이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이들은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강태준은 끝내 희미한 미소를 짓고 말았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있느냐? 아들아, 네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다. 이 아이들이 네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게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그것은 슬픔의 독백이 아닌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책망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 봄바람이 그들의 곁을 스치며 마치 아들의 위로처럼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묘역을 나서는 길. 민준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 일으켜 흙 묻은 무릎을 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씩씩하게 일어나야지. 그 다정한 모습은 1년 전 얼음장 같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박소희는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변했다. 아니, 원래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따뜻함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가장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안가로 돌아온 오후, 강태준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유진그룹은 그의 결단력 있는 쇄신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며 가장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뉴스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온통 것일 카펫 위에서 블록 쌓기를 하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 곁에 앉아 함께 블록으로 성을 쌓았다. 서툰 손놀림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이들의 작은 손길 한 번에 쉽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몇 번이고 다시 성을 쌓아 올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역시 이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다.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삶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박소희가 과일 주스를 들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후원으로 작은 갤러리를 열어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고, 세상에 그 어떤 편견도 막아줄 수 있는 강태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래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녀는 이제 그를 조심스럽게 아버님이라 불렀다. 행복해 보이세요. 강태준은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행복이라. 그래, 내 평생 지금처럼 평온했던 적이 있었나 싶구나. 이 모든 것이 너와 이 아이들 덕분이다. 그는 문득 서연이의 얼굴에서 아들 지훈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했다.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응시하는 그 눈매는 아들을 빼닮아 있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일부는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저택의 정원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물들었다. 강태준은 양손의 민준이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은 서툰 걸음으로
할아버지의 보폭을 맞추려 했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양옆에 선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하나에게 물려주려 했다. 그의 제국을, 그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왕관까지도.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아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회사의 주식이나 거대한 빌딩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마음껏 웃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새로운 세대. 과거의 비극과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희망. 그것이야말로 강지훈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내려 했던 진짜 유산이었다. 강태준은 두 아이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가올 미래를 두 손에 잡고 있었다. 아들이 남긴 그 위대한 유산을 그는 평생에 걸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가꾸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한때 무력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강한 할아버지가 되어 세상에 약속하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실된 맹세였다.